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 또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죠. 정부의 경제적 방해에 문제가 있다 지적들이 참 많았고 실제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했습니다. 지금 뭔가 좀 변화가 그래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와대나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 특히 올 들어서도 그렇죠.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혁신성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건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혁신성장 얘기를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원론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4년 내내 했는데 끝날 때까지도 창조경제가 뭐였는지 가늠을 못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또는 이 혁신성장은 정말로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그야말로 잘 사는 포용국가로 만들 수 있는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 한양대 광노선 교수, 그다음에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성장부터 한번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 교수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혁신성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성장은 어떤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한 인터넷 은행의 진입 이런 게 이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신년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같은 즉 기존의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을 첨단 어떤 기술을 인공지능이나 IoT나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롭게 혁신하겠다. 즉 정리하면 신규 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축과 전통적인 제조업을 혁신하는 축, 이 두 가지 축을 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 어떻게 개념을 잡고 계세요? 보통 이제 그 혁신성장이 기존 그 경제 패러다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존 경제는 주로 자본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소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쪽이었다고 하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이디어 중심, 그래서 기술이나 인재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혁신하면 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존속적 혁신하고 파괴적 혁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존속적 혁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할 때 생산 속도를 높인다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산업 자체, 산업 구도 자체를 좀 바꿔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이제 택시 산업 쪽에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과연 앞으로 택시 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파괴적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존속적 혁신이라는 거, 기존 거의 업그레이드는 좀 전에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의 옷을 입히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평론가님, 처음에 이 부분을 조금 좀 정리를 해야지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좀 이해하시.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잡고 하실 것 같아서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틀에서 창조경제와 혁신경제, 혁신성장이 원하는 목표점은 이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보면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하나의 신산업을 말하는 좀 구체성을 띠고 있다. 즉 드론이다, 전기 자율주행차다, 바이오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찍고 나아가는 게 창조경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말한 이 혁신성장,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은 그곳을 향해 가는 하나의 방식, 방향성, 그거의 과정 속에서의 혁신적인 하나의 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혁신의 적용은 그러니까 비단 뭐 바이오라든가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신산업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뭐 조선 화학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방식으로 이것도 또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좀 구분이 나뉜다면 이 혁신 성장,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은 그걸 이루어내는 과정에 좀 더 혁신이라는 개념을 방점을 찍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해왔던 것은 1등 뒤따라가기 전략이었잖아요. 패스트 팔로워죠. 네, 패스트 팔로워였었는데 네. 이제 그거 그만하자. 어차피 글쎄요. 새로운 87 체제를 끝내는 거니까 혁신을 통한 먼저 가서 깃발 꽂자 뭐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3대 기반으로 삼아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혁신성장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하여간 앞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산업 생태계라고 그래서 그럼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방금 말한 세 가지 틀에 그 안에 8개의 선도 사업 뭐 이렇게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세 가지 틀이 뭔가? 거기가 바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빅데이터, AI, 수소 경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포메이션을 마치 삼각형을 나왔는데요. 이제 그 안에 이제 8대의 선도 산업을 넣는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좀 차이점이 또 있다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창조 경제 혁신센터의 전국의 이제 배치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을 네. 전국에 이제 11개 정도의 어떤 센터가 있었습니다만 혁신센터 이런 거 있었죠. 그걸 이제 각 대기업을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매칭시키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전략을 취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걸 어떤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견인해서 끌어내는 그래서 그걸 전국의 11개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이게 이제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이자 실행 방안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AI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혁신 성장의 개념 이게 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뭐 새로운 어떤 IT, 새로운 어떤 ICT 산업뿐만 그 IT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이런 데서 이제 어느 부분에도 공통적으로 어느 산업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뭐 하나의 어떤 대기업을 특화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나 클러스터를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 전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식의 즉 플랫폼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박근혜 정부보다는 훨씬 더 어떤 민간 주도형 어떤 어떤 성장에 대한 방식들, 특히 이제 국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이 결국에는 민간의 다이내미즘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런 어떤 발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의 창조 경제하고 좀 접근법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CS의 좀 특별 취재팀의 얘기를 이제 내용을 들어서요. 올해 보면은 특히 이번 CES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고 특히 작년과 조금 달랐던 거는 이 5G 얘기가 전면에 나섰다는 게 작년 CES보다 또 조금 새로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 좀 5G 같은 경우가 당장 3월달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건데 이번 CES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현재 정부의 혁신 성장 좀 연관성을 좀 따져보면 어떤 면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유통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통신망 같은 고속도로 같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잘 깔아서 앞으로 그런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할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해가면서 그 생태계 안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G를 계속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정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CES 보면 두 가지 화두 아니었었습니까? 한 축이 AI, 인공지능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5G, 이제 두 개가 CES에서 엮여져 있었는데 여기에 말한 이 5G는 문재인 정부 약간 3대 축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CES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우리가 AI는 꽤 뒤처지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격차가 난다는 걸 좀 느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우리가 해볼만 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양대 축 중에서 우리가 5G를 먼저 좀 치고 나갔으면 여기에 좀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뭐 기업들이 좀 합쳤으면 이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5G를 잘한다고 하는 곳들도 아직까지 전기 자율주행차 100m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꿈만 있는 거지 일단은 다 지금 아직까지 깃발 못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G에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오히려 봐서 AI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좀 딸린 부분을 5G로 커버하면서 이걸 좀 양대 축이니까 어차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유 교수님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혹시 좀 그런 뭔가 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좀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미국 같은 데가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좀 보시거나 좀 느끼신 바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출장 좀 조사를 다녀왔고요. 작년에 어떤 9월과 11월에 중국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두 나라에서 어쨌든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두렵다라는. 예. 그래서 과거 이제 2000년대 어떤 초반에서는 한국이 이제 IT 강국으로서 이제 전 세계 IT 산업의 하나의 선도 모델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그렇습니다만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음성 인식, 뭐 챗봇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제 CES에서 전적으로 그렇죠. 이게 보였고요. 실용 측면에서 중국이 지금 리드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법적인 규제가 뭐 그다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정부나 기업이 맘만 먹으면 인공지능을 어디에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면 인식 같은 경우를 중국이 어떤 산업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국가의 보안 안전이나 측면에서 바로 적용을 좀 해버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실시간 AI를 쓴 실시간 뭐 채팅에 대한 뭐 체크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어쨌든 미국은 기술로서 그걸 돌파하고 있고 중국은 실제로 응용으로서 즉 사용으로서 상용하고 있다는 즉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두려운 존재가 이제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두 나라의 특히 이제 미국의 그런 기술적인 체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의 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요즘 중국 기업들이 중국 첨단 기업들이 좀 재미를 못 보고 있어서 그 돌파구를 그 틈바구니를 이제 그 틈새로 우리가 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이군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부품 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소재 또는 화학 이런 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트 퍼포먼스라고 불리는 어떤 품질 대비 가격도 일본보다 훨씬 높고 또 중국보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 차원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에 비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지금 경쟁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세 분 얘기를 좀 각각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3대 그 기반 산업이 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수소 경제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용어들을 찾아보면은요. 8대 선도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4대 신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CG가 있을 텐데 8대 선도 산업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뭐 자율차, 드론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혁신 성장을 위한 8가지 선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대 신산업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뭡니까?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지금도 가뜩이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아주 바짝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우리는 뭔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좀 집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특정한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선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뭐 8대 선도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개별 산업들을 봐도 과연 이게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인지라고 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 앞으로 드론이 이제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과연 중국이 이렇게 이미 세계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과연 그게 별도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만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초연결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하다못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어떤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아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8대 산업을 보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8대 산업을 들어가면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4대 선도산업, 4대 신산업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하느냐,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엔 정부 내부에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부처가 좀 세게 밀면 들어가고 또 상황에 따라 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리거든요. 글쎄요. 예. 뭐 저도 우리 선택과 집중을 좀 한다면 그 3대 생태계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 AI, 뭐 수소 경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일단 데이터만 뭐 정부가 좀 주력을 해서 공유 경제라든가 플랫폼을 일단 갖춰 놓는데, 왜냐면 이제 수소 경제라든가 수소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이 있고, 8대 신산업 전 4대 신산업 중에서 이미 저는 한 1년 반 2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조업의 스마트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를 여기에 저는 우리가 정부가 한다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가령 바이오 헬스라든가 뭐 기타 등등은 실은 사적 섹터에도 좀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 한국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 예.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기존 전통, 지금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기존 전통 제조업을 혁신의 옷을 입힌다라고 해서 그렇죠. 나온 게 스마트 산단 스마트 그 공장인데, 네.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이 겁니까? 긴 얘기는 한데 미국은 이걸 짧게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고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3.0, 뭐 인더스트리 네, 4.0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중국은 제조 202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 만드는 건 올드하다라고 봤잖아요. 예. 우리가 화학 이런 거 다 옛날 사업이라고 석유화학 봤는데 같은 거. 지금 미국 동일에 다시 가보니까 가구 만드는 거 하나도 옛날 목재 산업이 아니라 여기에 디지털을 붙이면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이제는 중국한테 다 뺏겨, 조선은 다 뺏겨. 이렇게 접근하면 뺏기는 거고요. 조선 배를 만드는데 뭐 ICT를 다시 붙여가지고 새롭게 스마트 팩토리화 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잘했던 제조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고, 이걸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은 원래 제조업 잘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막 치고 들어갔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도 제조업 뭐 2.0 뭐 이런 거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싹둑 잘리면서 올 한해 최근 2년에 이제 제조업의 위기로 와서 좀 아쉬웠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 지금 이번에 CES에서도 이제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주인공들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어두운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게 새로운 산업이 해서 또 새로운 고용 창출이 있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예를 대표적인 게 뭐 카풀 서비스 같은 이런 공유경제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기존의 택시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자리를 이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런 어떤 부작용들, 그러니까 어두운 면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늦었든 뭐 우리가 앞서 나가든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 일자리 창출, 소득을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절대 목표인데, 4차 산업혁명과 그 부분이 매치가 과연 잘 될 수 있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일정하게 타임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기술적 혁신이 발생하는 때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에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뭐 마찰적 실업 또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려면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라는 기존 산업에 있는 어떤 고용을 한 축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축으로는 새로운 산업에서 가능한 빨리 그런 어떤 고용 그 어떤 기존 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인력들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또 말씀하셨던 카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면 결국은 카풀에 종사하는 또는 라이드 쉐어링 같은 차량 공유 제도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택시 기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어떤 완충 장치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택시 기사분들은 막연하게 이제 공포심으로 그걸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어떤 드라이버보다도 이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그걸 통해서 신산업이 결국에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존 전통 제조업도 혁신의 옷을 입혀서 좀 일자리 창출 좀 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런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가자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 일팀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전략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이 방식이 과연 성과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적절하냐라는 판단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혁신을 하자니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룹들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대로 유지를 하자니 세상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낙오되는 분들 또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을 어떻게 복지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CES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준 그림 또 기자들의 이제 그 취재 내용을 좀만 들어보더라도 사실 지금 앞서 저희가 혁신성장이라는 것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기존에 있는 창조 박근혜 정부 때 창조이죠 왜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저희 알아보는 이유도 결국은 혁신성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지 그게 구체적인 어떤 강론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결국 어떤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건데요. 지금 CES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현재 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좀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잘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 교수님 실제로 현장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소프트웨어 등 이런 부분들하고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혁신 성장이라는 것과의 어떤 갭이라고 그럴까요? 이 간극이 좀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이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처한 것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고요. 예. 그다음에 CES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미래인 거죠. 그래서 미래하고 현재는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CES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흡수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만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결국에는 전통 산업에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부정적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즉 발목이 잡혀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결국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어떤 식으로 타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전통 산업에 있어서의 있는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어떻게 재훈련시켜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이슈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산업의 구조의 어떤 재조정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어떤 훈련 과정과 교육 과정이라는 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런 어떤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어떤 이슈가 좀 이번 그 어떤 신년사라든지 예. 이번 논의 과정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같이 나왔었죠. 예. 네, 혁신이랑 사회 안전망. 근데 이제 사회 안전망 같은 경우 부분은 아마도 이제 사회 복지 이런 거와 함께 엮여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을 얘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또 하나 이게 살짝 그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시간차는 있었지만 열린 마음이란 얘기를 신년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린 마음,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경제에서 피해를 보는 희생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달라라는 걸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전 이제 그걸 보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은 이 새 경제, 신경제로 가게 되는 뭐 데이터라든가 AI 네. 여기에 오히려 더 이제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렇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규제 완화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했었습니다. CIS에서 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란 게 어떻게 이 정도로 중국이 잘할까 이쪽에 가령 뭐 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뭐 사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의 규제가 엄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공인인증서 이런 거 없으니까 무한대 핀테크가 발전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그렇죠. 예. 차라리 중국처럼 가니까 뭐 이건 핀테크는 이제 원톱을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규제 완화라는 것들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정평론가에서 규제 완화 얘기를 하셔서 이제 다음 주더라고요. 17일 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이제 예, 이런 소위 예. 말해서 이제 규제 예, 박스 예, 좀 뭐 이렇게 예. 얘기 표현,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 얘기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이제 눈에 보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예. 추진이 된다. 예. 그리고 뭐 4월 달에는 뭐 금융혁신법도 뭐 하고 지역특구법도 뭐 시행이 되고 등등등. 예. 이게 정부가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내세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이런 규제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좀 우리가 아직도 규제는 너무 뭐 쓸데없는 게 많다 이런 식의 평가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사실 나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규제혁신 3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법 개정된 이후에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제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제도는 만들었는데 그게 당초 취지대로 될지 그리고 그 제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정부의 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업자의 책임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실증 특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자가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부가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완 지시를 계속하면 그게 규제나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완화라고 해서 타이틀은 들어갔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규제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될지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있고요. 사실 예. 이게 뭐 제도는 새롭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과연 뭐가 달라지는지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그 부처 간의 지금 서로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같은 내용이 세 개의 법에 들어가 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도도 결국 세 개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도 각 부처에서 다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총리실에서 나온 그 예상 질의 답변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자가 편한 대로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계속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녀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당초 취지대로 잘 될까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글쎄요. 많고요. 예. 예, 저희가 오늘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벤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뵈면요. 혁신 성장은 곧 규제 개혁입니다. 네. 뭐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를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어떤 예.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카풀 서비스 문제만 해도 과연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할 자격이 있느냐, 할 능력이 되느냐, 뭐 사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규제와 관련돼서도 역시 정부가 좀 말로만 규제 혁신, 규제 타파, 규제 혁파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정부가 규제를 정말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부는 인프라만 깔 뿐이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투자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기업들 투자 안 하죠. 뭐 사내 유보금 뭐 860조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뭐 있긴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은 돈인데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세 분한테 좀 공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어떤 문화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떤 정부의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불투명함,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좀 무역 마찰이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경기가 내년 이후로 특히 올해부터 꺾인다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중국은 이미 한 5%, 6%의 저성장, 이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저성장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주로 이제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그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시 환경적인 측면과 정부 정책적인 측면 이제 양자를 같이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느꼈던 상대적으로 어떤 불안감이나 부담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에 있어서는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국가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과감하게 특히 이제 투자에서 세액공제를 도입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평론가께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 일단은 이제 문 대통령이 체감할 느낄 수 있는 원년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했었던 게 SOC성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면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회적이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형 SOC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 게요. 어쨌든 경제 성장률과 뭐가 나오려면 이제 인프라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 부분인데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 이건 영원한 숙제죠. 근데 투자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그럼요. 체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기업 투자 유인도 함께 가는데 저는 그거와 함께 공정 경제를 역설적이지만 함께 더 같이 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러다가 기업에게 더 목매이면서 원래 목적으로 했던 공정경제를 놓치면 그러니까 공정경제 그렇죠. 기업 때려잡다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와 함께 투자 유인을 같이 가는 이런 식의 좀 밀당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만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기업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원칙을 지키는 용기하고 참을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정부 정책을 보면 이렇게 슬로건 비슷하게 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빨리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 산업 생태계, 혁신 생태계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정했으면 진짜 그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피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